본부장 이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들 보셨나요? 네, 맞아요. 제가 경매방송 직접 진행하고 있고요. 물건을 계속 찾아서 매주 월요일마다 행방부동산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수요일 지금 세미나 끝난다고 하면 기초 경매 강좌 형태로 테마에서 데일리 부동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경매는 한 8년 좀 넘게 했는데, 제가 소개해서 드릴 거지만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가장 호기라고 하는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를 지나서 지금이 최대 호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호기가 98년도 IMF 이후에 그때를 가장 큰 호기로 보고, 그때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생기니까 책을 다 내시고, 그 책을 보고 배우신 분들이 08년도 가서 다 묶이고, 그죠? 금융위기 때. 그래서 금융위기 지나니까 조금 더 부동산이 올라서 좀 피나했다가 최근에 와서 뭐 해외 이런 경기에 좀 영향을 받으니까 또 묶여서 뭐 렌트코다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는 하우스코다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서 경매를 하셔야 시장을 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가장 좋은 시기 때에 경매를 좀 하시려는 분들한테 흐름을 좀 알고 경매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출발선이 아니라 한 반박자 빠른 출발선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부분들이나 낙찰받아서 했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약간 거시경제 형태로 숲을 보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시고 어떤 나무부터 공략을 할지를 정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접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물건들을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전문가들은 이런 시각에 이런 물건 보는구나, 이런 기준을 좀 가지시라고 오늘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대로변 쪽에 있다가 준비가 되면서 새로 이쪽으로 강의장을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소규모로 VIP 컨설팅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이제 달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장은 좁지만 적은 인원에 정말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만 필요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서 진행을 하고, 이제 앞으로 10월 달에는 예상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격주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세미나들도 같이 진행을 하니까 오셔서 나한테 맞는 세미나 있다 하시면 저희가 그냥 오시면 이제 안 받아줄게요. 접수를 하셔야만 그 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나라들이 그런 그 상담 컨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해서 물건을 뭐 팔거나 막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그러면 저기 양아치들이 가는 거고, 저희들은 그분이 얼마의 보유 금액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이분은 경매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경매하시기에는 너무 신장도 약하시고 얼굴도 수줍음을 많이 주신다 이러면 그냥 일반 매매 편하게 수익성 나오는 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고, 나는 집이 당장 경매할 건 없는데 집이 너무 많아, 이거 처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걸 상담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를 봐서 어디를 먼저 팔고 현금을 어떻게 굴리시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 다음에 준비가 되실 때 저희와 함께 어드바이스 받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그런 자산 관리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기도 편하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가 전화를 받으니까 뭐 전화했는데 전문가가 바로 없다고 삐지시면 안 되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려서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상담 신청서가 있는 분한테는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려고 서비스를 마련한 거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거는 물건들은 2부 때 제가 PT 자료 보면서 구독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작할 때 처음 나올 거는 현재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하고 또 경매 시장하고 또 초보자들이 경매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지금 그걸 안 물어봐야 돼요. 그 경매를 직접 낙찰을 좀 받아보신 분은 계시나요? 많이는 아니고요. 하나 받으시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경매 뭐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준을 제가 알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경매 시장이 과거에 지금 좀 바뀌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면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그냥
경매를 사든 매매를 사든 사고 가만히 있으면 신문도 올려주고 여기서 막 오른다니까 그냥 막 올랐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때는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도 오르는데 다 전문가였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네 그러면 아 내가 좀 부동산을 볼 줄 알아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떨어져서 묶였다 그러면 파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8년을 공부하고 2년 투자해서 대박을 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 8년 공부는 그냥 계속 책만 보느냐 이게 아니라 8년 동안 열심히 종별로 다세대든 빌라든 토지든 여러 가지를 한두 번씩 다 경험을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나와 있는 책을 읽어보고 시황 같은 걸 다 보셔서 8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공부를 압축해서 단 2년 지금처럼 딱 호기가 왔다고 판단될 때 그때 바로 쏟아부어가지고 쫙 올려주는 이런 게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하나 사서 뭐 20년 갖고 있는다고 괜찮은데 요즘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산이 묶이는 순간에 그 기회비용도 같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10억을 묶어놨는데 남들은 2억 갖고 10억을 만드는 판에 나 10억 갖고 12억밖에 못 만들면 기회비용상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과 적당한 금액의 현금들 이거를 활용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자산 투자라고 하는데요. 경매 시장이 지금 많이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턴이 조금 바뀐 게 98년도에 저희가 그 이제 IMF를 맞고 그 다음에 넘어온 게 10년 주기로 08년도에 금융위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IMF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시장하고 국내 시장 문제였어요. 외부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뭐 달러가 부족한다거나 내수 경기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받아서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자산가치 시장입니다. 갖고 있는 덩치 큰 것들이 교환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이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할 때 만약에 100명이 재산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들 중에 거의 한 60명 이상이 60명 이상 부분이 전부 다 가치가 다 하락한 상태. 거의 한 60% 이상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락이 되니까 이 하락 타이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이 하락 타이밍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산층이 붕괴가 됐거든요. 중산층이 붕괴가 됐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경매가 딱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10억이 넘어가는 물건들한테는 컨설팅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목적만 정확하게 되면 돈 넣어서 돈 먹게 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경쟁률도 많이 안 나고. 근데 가장 어려운 구간이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3억에서 5억 사이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와야 되고 또 뭐가 어렵냐면 여기는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얻으면 막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있는 거거든요. 계단으로 받아내면 딱 다음 계단 올라가는 이 시점이냐 떨어지고 끝이고 올라가면 제대로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3, 5억이 제일 어려운데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은퇴하신다고 막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금액 중에 하나가 다 3, 5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5억 넘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자녀들한테 좀 줄 거 주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최소 2억 아니면 3억 조금 더 많다면 5억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가장 많았던 게 다세대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였어요. 아파트는 이미 이 시장 때부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했던 분들은 아파트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33평대가 6억을 넘어간 순간에는 이 금액 갖고는 아파트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접 살지 않는 이상에서 투자의 메리트가 수익률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투자도 해야 되겠는데 수익률도 높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게 다세대 다가구였는데 그때 도움을 줬던 게 다세대였어요. 재개발과 같이 편승을 해갖고. 그래서 지분 투자가 들어갔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달라진 거죠. 그 공부가 되었던 분들은 여기서 살아남았고 그 공부가 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힘들어졌던 시기였는데 이게 계속 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딱 걸렸던 게 이 금액이 애매하니까 금액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자기가. 아 나는 조금 더 큰 물건을 가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다 뭐가 들어오냐면 요거에 한 50% 많으면 50% 정도가 되는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대출로 가져갑니다. 이 대출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함정이 좀 있었어요. 대출을 은행이 해주는데 이 은행이 돈이 없었어요. 이 시기 때 한참 뭐 BISB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썼죠.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을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되고 해외에 있는 돈을 빌려다가 국내에다 고리 이자를 놓기 시작해요. 이제 4천짜식으로. 그래서 주로 어디서 빌렸냐면 일본에서 빌렸어요. 일본에서 보통 0%대 금리, 아니 1%대 금리 같은 걸 빌려다가 우리한테 4%에서
중국은행은 7에서 9%까지 이게 던졌던 시기가 이 앞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가니까 쫓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충동질을 한 거죠.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얼마큼만 더 받으면. 저 넘어가서 막 사서 음악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많이 이제 나갔던 부분인데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게 여기서는 이제 외환위기니까 환율과 이자율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여기서는 국내만 신경 썼으면 됐는데 이제 해외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을 해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출, 대부분의 대출 다 내봤더니 그게 전부 다 해외 자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해외에서 얘기하는 게 야, 우리도 어려우니까 돈 다시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죠. 출구 전략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빠르게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보통 3개월 지나면 부실채권을 보는데 그 개월치를 따놓고 그걸 편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동화 회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동화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다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08년도 이후부터는 유동화법이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이름으로 들었던 자기 고정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음수표 끊어주는 식으로 스탑스키 발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7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이거를 팔지 못하고 갖고 있을 거니까 5억짜리 가계수표 같은 거 끊어주고 돌린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면 그때가 내가 막으면 되지. 카드 막듯이 그렇게 해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이 그걸 해야만 넓어지니까. 이게 파생상품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신경 써야 되겠네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올라가지 않아요. 08년도 위기가 딱 끝나니까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야 이때도 끝나고 나서 바로 올랐지 않냐 그랬더니 00년도에 집이 싹 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이 그때 잠깐 오르기 시작했어요. 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오기 전에 2010년도 그때가 그나마 조금 올랐던 점점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 중에 오래된 물건 중에서 2010년 물건도 있거든요. 그때 같은 물건들을 보시면 감정가가 다 높아요. 아시겠지만 감정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가서 성실하게 감정을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동네 거래되는 거 보고 그냥 딱 주기 때문에 호경기 때는 가격이 높고 불경기 때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작업들이 되다 보니까 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한 2년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이 속도를 보고 회복이 됐나 보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대출이라는 작업들이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는 썩은같이 확 빠져요. 그러면은 나는 은행들은 더 돈이 채워지지만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 대출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나갈 때 이제는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대출하냐면 다세대 다가구는 대출을 잘 안 해줘. 가장 확실한 것만 대출해줄게라고 해서 아파트나 공장 대출로 나갔어요. 그래서 얘네들 알아서 돈이 다 나갔으니까 마치 설비 투자 내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세대 다가구가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이것들은 원래 2011년도 이후부터 2% 저금리 대출로 해서 공급 정책 때문에 일부러 막 깔아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깔아줄 때 방 3개짜리를 깔아줬으면 좀 괜찮은데 원룸과 도시형 주택으로 깔기 시작했던 거예요. 2%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집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닥 효과는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급이 풀어졌으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꺾어라지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대출하고 매매하는 매매 타임의 시장이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죠. 집이 5억인데 대출이 4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월세를 만약에 뭐 100만 원씩 낸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집이 아니죠. 하나은행이 소유주고 자기 하나은행에다가 월세를 납부하면서 명의만 갖고 있는 명의 신탁자인 것밖에 불가하죠. 완벽히 대출 없이 집을 사지 않을지언정 우리나라는 모든 그 집들이 전부 다 은행이 소유주고 나머지 다 명의 신탁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출을 걷어가면 상관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가계대출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전세는 안 그랬어요. 전세는 목돈이잖아요. 목돈. 우리나라에는 있는 유일한 거죠. 2억짜리 집에 전세가 만약에 1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부자냐면 전세권자가 부자예요. 언제든지 1억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1억짜리 집에 만약 1억짜리 집은 전세가 뭐 8천이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어도 대출이 있는 집이 있어요. 2천 정도 있거나 3천 정도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게끔 합치면 설정이 되죠. 결국은 주인은 전세권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뒤바뀔 때부터 그 집주인들이 도배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막 못 받고 할 때 옛날에는 남의 집에 못을 박냐면 그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내 집도 아니고 돈 빼먹고 다 빼먹고 은행하고 얘네 둘 집이지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또 부추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요즘에 뭐 공명 모기지론 나오고 막 나오죠. 대출에 또 대출을 해서 또 대출을 해라. 자, 전세 시장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전세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전세자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4천만 원밖에 없던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더 대출해서 8천짜리 전세를 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얘를 시중금리 그냥 대출 가면 5% 대출을 해주면 전세자금은 뭐 프로그램 대출, 뭐 적격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5%, 뭐 4%, 1% 정도 내려서 대출을 해주죠. 그런 사람들이 집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이율이 더 싸? 전세 살지. 어차피 그 집에 내 돈 반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 돈인데 이걸 대출 나게 땄지. 이거를 8천이나 대출 받아 집을 사면 그게 더 어렵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한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은행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단 98년도 전에는 기업 대출이 많았어요. 기업 대출이 없어지고 끊어진다고 해서 가계 대출을 전환하고 가계 대출을 받아 보니까 외환위기 오니까 가계 대출이 위험하다 보니까 자,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는 게 나을까. 왜? 집주인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누구지? 전세자는 돈 많네. 전세자한테 돈을 뺏어가자. 우리가 적금담보대출 나오는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결국은 전세권자들이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돈은 없었는데 대출을 주니까 그거 갖고 다시 넓은 집에 가죠. 다 나왔어요. 이거 먹을 게 없네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이제 기가 막힌 걸 개발해서 공유형 모기지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 나중에 팔 때 나눠 갖는다.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그거한테. 저희가 방송나 추석 특집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함정이 있어요. 은행이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이 집 하나를 공유형 모기지로 간다. 나중에 얘가 집값이 지금 1억인데 나중에 1억 3천을 오르면 3천에 대한 양도 차익을 1,500씩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게 공유형 모기지론의 근거인데 나눠 가지면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서 저 집이 그러면 오를 수 있을까 판단을 하겠죠. 그럼 오를 수 있으니까 1억 3천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돈을 드릴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사는 게 맞나요? 이 옆에 걸 사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얘가 오르면 이 집만 오르진 않잖아요. 이 지역이 오르겠지. 그리고 이 지역이 오르면 여기 전세가나 여기 전세가나 똑같이 들어가죠. 같은 평수면. 그럼 얘를 사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얘를 사면 혼자 다 먹어. 이걸 사야죠. 그러니까 공유형 모기지론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실행되는 지역에 경매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매를 접근해야 되는 게 지금의 판입니다. 판. 무조건 싸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봐야 된다. 이 지역이 오를 것인가, 이 물건이 오를 것인가는 옛날에 사면 올랐으니까 좋은 물건만 사면 사서 올랐어요. 걔가 자체가 올랐으니까. 지금 물건이 오른 시기가 아니라 지역을 골라야 될 시기고 이 지역을 왜 골라야 되냐면 과거에는 또 지역도 상관없었어요. 다 재개발하니까. 서울 전역이 재개발하니까 아무데나 사도 다 올랐는데 이제 재개발 안 하죠. 해보니까 자기한테 집이 안 와. 아무리 해도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그거 내고 나면 내가 그 집에 살 수가 없어. 외부 사람들이 들어서 그걸 사고 집값은 갑자기 차이가 나죠. 그러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이득이야. 차라리 이거 전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 훨씬 낫지. 다 아파트가 생기는데 빌라가 3개밖에 없어. 이거 봐. 빌라 10개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 이거는 차이가 틀리죠. 빌라가 10개 있을 때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아파트가 뛰어나지만 아파트 10개 있을 때 빌라가 하나 있으면 그 빌라가 가치가 더 높죠. 가격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식이에요. 희소가치가 틀려지니까. 대한민국 전역을 아파트로 바꿔놓으면 단독주택이 인기가 많아져요. 공급을 아파트로 계속 해줘서 아파트 올해 하반기 아파트 공급 물량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빌라를 봐야지 아파트를 보면 안 돼요. 다만 전세 가격이 올라붙어가지고 매매가에 같이 근접한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강한 지역을 골라서 경매 물건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경매 물건은 적어도 6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터진다라고 발표가 났으면 그 이전에 6개월에 했던 것들은 감정가가 지금보다 최소 2천 이상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맞춰 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게 쓰는 거예요. 요즘 뭐 경매시장 가면 뭐 80%씩 넘어가는데 그거 하겠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이만큼 됐는데 당연히 높게 써야죠. 그래야지 이것도 올라간다고 보니까. 그런 구조가 경매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현재 지금 경매시장 같은 경우들은 일반 시장이 아니라 2차 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매판이 막 뜨거워지면 100% 매매시장이 뜨거워집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뜨거워지냐부터 갈라지는데 제일 먼저 뜨거워지는 게 소형 아파트부터 뜨거워지죠. 지금 경매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를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계동에 물건을 지지난주에 들어가서 입찰을 했는데 4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1억 3천짜리 1억 3천
3,500짜리인데 2억 3,500짜리인데 2억 488만 원 정도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넘겨야 된다라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이 좀 이제 힘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높이 살 바에야 높이 사도 가격이 오릅니다. 거기는 오르는 근거를 대라. 그래서 중개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중개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파트는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여기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직주 접근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1억에 가면 여기가 8천이 맞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지하철이 여기서 하나 생기면 얘랑 뭐가 다르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야 되겠어요? 얘가 올라야 돼요? 얘가 1억을 쫓아갈지언정 얘는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신설 역세권이 생기기 때문에 상권이 바뀌어버리면 조금 어려워지죠. 얘가 언제 생기는 게 좋겠어요? 지금 당장 생기면 안 되죠.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얘는 딱 2년에서 3년 뒤에 계속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타임이 뭐냐면 내가 지금 들어가 잡아서 그때 던지면 되죠. 자, 2년 동안 전세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 1년에 월세 주시면 월세를 바꾸면서 이 타임에 매도 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억이면 이 상태에 2, 3년 지났을 때 올라가는 게 20%에서 30%는 확정합니다. 역세권 효과 때문에. 이런 물건을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지역을 봐야 돼요. 물건 봐서는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이 막 이 물건 너무 이쁘네, 잘 빠졌네 이런 물건 보지 말고 이 지역에서 뭐가 들어가면 여기가 뒤바뀔까? 여기다가 내가 도시계획국장이라면 여기다가 어디다 역을 설치해주면 얘네들이 이 판이 바뀔까? 이거를 상상하셔서 도시계획이 나온 것들이나 도로가 뚫린다거나 이런 거. 왜 당장 지금 안 뚫려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 뚫려야 되지. 내가 들어간다면 뚫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조합끼리 싸우는데 이런 데를 보셔야 돼요. 조합이 너무 잘 돼 있어. 막 나가. 거기 투자하시면 늦죠. 조합이 싸워야 돼요. 그래 내가 들어갈 때는 가격이 낮아야 되고 내가 들어갈 때 조합이 이제 파이널 해야 돼. 그런 지역들. 그래서 항상 3년 토호를 보셔야 돼요. 과거는 5년 토호였습니다. 정권 때문에. 지금 정권이 1, 2년에 레임덕에 걸리기 때문에 3년 토호를 보시면 되고요. 정책은 올해 박근혜 들어왔으면 내년부터가 시행이 길 빨라지고 3년차 때 가장 빨라지고 4년차부터는 레임덕이 옵니다.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 들어가면 지금 호기대를 맞으면 3년 토호를 제일 좋아요. 3년 때 나올 수 있는 호재 지역의 근처의 반경 1km 안쪽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동북선 나왔다 얘기하는 게 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뉴타운 정책이 마지막 남은 정책인데 그거 안 쓰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거 쓰면 충돌이 많은데 그거 안 쓰고 할 수 있는 게 경전철이었어요. 그럼 경전철은 지금 의정부 경전철 그렇게 효과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서울은 경전철 효과를 볼 거라 얘기하는 거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상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지하로 가면 지상보다는 1년 정도 건축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땅 파고 들어가는 시기에. 또 겨울이니까 봄에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 들어오고 내년 봄부터 착공 들어가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거죠. 얘가 오를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올랐으면 얘 마지노선 기준으로 해서 얘를 따라 붙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따라 붙으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교통이 제일 빠르겠죠. 터널 뚫려갖고 막힌 길이 짧아진다거나 경전철이 생겨서 합수하는 지점이 근처에 있다. 환승역세권이 생긴다거나 경전철 노선도를 잘 보시면 기가 막힌 노선들이 있어요. 한 5개의 지하철 노선을 다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거의 뭐 황금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지금 동북선이나 아니면 지금 우이신설 지금 내년에 지금 개통돼요. 거기는 위에 북한산 시티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쪽이 다 걸치면서 나가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것도 지금 되게 저평가된 게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인데 그런데 그 삭장을 밑에다 잡으면 불편하지. 그건 불편하죠. 경매 투자는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내가 안 살 건데 불편하게 원성이 있어요. 싸게 잡아갖고 차이만 보면 되지. 개념을 달리 가져가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 살지도 않을 건데 목에 꼼꼼히 봐요. 도배장판 이쁘게 해놓고 하얀색으로만 해놓으면 되지. 내가 들어가 살 거면 포인트 넣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그런 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냐 실거주냐를 정확히 구분하시고 투자라면 누가 더 메리트가 있을까를 찾아서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투자는 지역 투자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개발이 많이 된 데 있고 또 적게 된 데 있는데 지방자치가 경매에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는 지방 그 구청마다 자기 자치권을 가지고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 하기 때문에 꼭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공시가 나와요. 그럼 가끔 도로가 연결되는 공시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틈틈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자, 행정구역을 이렇게 이게 동작구다 이쪽에 이쪽에 관악구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뚫리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로가 이렇게 뚫려야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뚫리면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집과 이 집 사이의 그 가격 차이가 없어집니다. 자, 금천구와 구로구가 있는데 구로구 쪽에서 금천구 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금천구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금천구는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1호선이 독산역 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자, 여기는 안 올라요. 여기는 오릅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여기가 이제 집을 가시는 거죠. 광명을 투자하신다면 광명은 이쪽에 있으니까 독산역에 있을 때 광명 쪽에 뭐 호재가 났다면 광명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투자해서 이쪽 흡수력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연계 투자라는 연계 투자, 지역의 연계 투자, 경계선 투자. 춘천광 고속도로가 쭉 가는데 선화가이시가 있어요. 이쪽은 홍천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와 이쪽은 경기도 가평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은 그냥 같은 동네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땅값이 더 싸죠. 그러면 이게 투자했을 때는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는 거죠. 얘가 따라 붙을 거니까. 근데 홍천이 이 멀리는 이쪽이다. 거긴 하면 안 되죠. 거기 그냥 홍천이고 여기는 설악 IC 옆에 있는 홍천이고 같은 지역에서도 경계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물건이 경매 물건은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나온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온 다음인데도 옥석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경계선 투자나 지역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시는 투자가 이루어지면 물건에 옥석이 보여요. 그럼 물건 볼 때 뭘 투자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 괜찮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경계선 투자고 그게 최근에 지역 투자, 지역 분석에 입각한 투자가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지역들은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공사를 다 하게 되고 특히나 겨울에는 보도블록 다 푸시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거 안 하는데 가끔 보면 그런 거 계속 하는 데가 있어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보도블록을 뜯고 어느 누가 많이 뜯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많이 뜯는 건 예산이 많은데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보도블록 뜯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역이 지방세가 많이 거치는 구구나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강북구나 이런 데 투자하시면 어렵잖아요. 금천구나 구로는 보도블록 많이 뜯거든요. 그런 데 가시면 보도블록 다 해서 잘 정비했는데 앞으로 막 정비할 때 이런 데를 보셨다가 항상 걸어다니면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 말고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 주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경물치지라고 있어요. 경물치지. 관찰하고 보다 보면 이 사물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치를 터득한다는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게 다 재료니까 그 어제보다 낯설어졌던 거, 어제와 새로워졌던 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발견하시고 이게 왜 그렇지라고 본 다음에 이게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면 투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책은 길게 보고 길게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 이루어져요. 뉴타운 같은 경우는 기획 투자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도로나 이런 것들 기간시설 투자는 긴 시간을 두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언젠지를 우리가 촉구로 가려내는 방법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경계선 투자, 양쪽 지자체가 합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도로와 어떤 도로 사이에 접점이 좀 있는 건지 대로변 투자만 말고 이면 도로가 정비가 돼가고 있는지 너무 막 지저분한데 이쪽이 깔끔하게 정비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 그 이면 도로 쪽에 있는 것들은 계속 상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르죠. 지금은 100% 가격이 이제 오를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드려요. 지금은 회복할 거라고 말을 드려요. 회복할 거라고. 과거에 1억 3천씩 갔던 집들이 1억에 평가돼서 나오기 때문에 1억 3천까지 다시 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걸 오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미 한번 올랐던 것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할 거냐 이 회복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회복력은 그 지역의 의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노원구 같은 경우 그것도 뭐 대선 주자들끼리 막 부리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지역 자체들이. 그래서 노원구 쪽은 요즘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상계동 쪽, 중계동 쪽. 중계동 쪽은 이번에 미술관 들어오면서 아주 완벽하게 3박자가 다 갖춰져 있죠. 교통,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나오신 분들은 중계동 살 때가 못 되지만 이제 살 때가 됐죠. 다 나가신 바뀐다분들 들어가신 분들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 때가 되는 겁니다. 하반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고를 때도 항상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분석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부 때 말씀드릴 물건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 분석에 입각한 물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게다가 적은 도를 할 수 있는 거.
모든 투자의 기본은 큰 돈 들이면 큰일 나죠. 적은 돈 들여서 내 몸의 저항력을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내가 단돈 100원을 들여도 1000원을 들여도 투자 패턴은 똑같아요. 절차는. 왜 그 변호사들한테 일 시키면 작은 일 시키든 큰 일 시키든 수익력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일의 난이도가 어쩌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절차는 똑같아요. 그 똑같은 거를 성심성의껏 하느냐 안 하느냐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요구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우리 이것도 갖다 달라, 모두 해달라, 모두 해달라 얘기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런 분석에 의해서 나가는 이런 투자들은 자기 돈이 얼마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어떻게 제대로 경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되 그렇다고 너무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좋은 가격대에 내 돈의 한 70%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시범삼아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처럼 저희 회사에서도 직접 법인으로 투자를 합니다. 법인에 너 투자해라 그러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 물건에 우리 회사도 들어가고 고객도 들어와서 같이 작업해서 같이 인터넷에서 같이 팔고 그리고 고객은 명의 안 써도 좋고 우리는 법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용 들어서 좋고 세금도 안 나고 그렇게 투자도 운영을 하거든요. 방식을 택하셔서 연습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면서 그냥 갖다 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계속 상담하면서 직접 가서 물건도 맛보시고 다 체험해보시면서 그러면서 기술을 그대로 이전 받아가시는 게 경매 투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물건 하나 재밌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시고 가셔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혼자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경매 투자의 원칙이거든요. 매번 이렇게 뭐 의뢰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딱 했을 때 한 번 하고 나면 괜찮으시면 잘하시는데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는 그런 지역 분석이나 이런 걸 좀 봐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20대에서 나눠드린 물건들은 그런 부분을